겨울이 왔습니다. 어느새 화려했던 단풍은 모두 지고 산과 들은 고요한 무채색의 옷을 입는 계절이 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고 공기는 어느 때보다 차갑고 투명해졌습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이 지나가고 만물이 숨을 고르며 깊은 휴식에 드는 이 계절을 우리는 겨울이라 부르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겨울만큼 인생의 깊이를 닮은 계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봄처럼 설레지도 여름처럼 뜨겁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다른 계절에는 없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움과 견딤의 아름다움입니다. 잎을 모두 떨구고도 의연하게 서 있는 나무, 차가운 눈 속에서도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생명력, 세상의 모든 모난 것을 포근히 덮어주는 하얀 눈. 이 모든 것은 거칠애를 벗어던지고 오직 본질만 남겨야 비로소 보이는 풍경들입니다. 그대의 인생도 이제 겨울의 문턱에 그 깊고 고요한 시간 속에 접어들었습니다. 60년. 아니, 어떤 분은 65년, 70년을 살아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그 세월 동안 그대는 얼마나 많이 달려왔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꿈을 쫓았고 중년에는 가족을 책임졌으며 이제는 어디쯤 서 계신 것 같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 다 끝난 건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이제 다 지나간 건가?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공구라는 이름으로 2500년 전을 살다 간 사람으로서 그대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아름다운 계절의 시작입니다. 저 역시 그대와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인이라 부르지만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다 간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조금 오래 살았고 조금 많이 생각했을 뿐이지요. 그 긴 세월 동안 저 역시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방황했습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참으로 많이 두려웠습니다. 50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자들이 모여들었고 노나라에서 벼슬도 했으며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나라에서 쫓겨나고 14년 동안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60세가 되던 해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객지에서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맞는 걸까? 아무도 내 뜻을 알아주지 않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제자 자로가 그날 밤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요.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로야, 나는 이제 귀가 순해졌느니라. 자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갑자기 무슨 귀 이야기냐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순이라네. 60이 되니 귀가 순해졌어. 자로가 물었습니다. 귀가 순해지셨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을 들어도 화가 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일세. 칭찬을 들어도 우쭐대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네. 좋은 소식을 들어도 들뜨지 않고 나쁜 소식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네. 귀는 여전히 잘 들리지만 마음이 그 소리에 좌우되지 않게 되었다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날 밤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말자. 제 말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상심하지 말자. 아무도 제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자. 세상이 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60세 이순이라는 말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60대가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대에게도 이 시간은 똑같은 선물입니다. 6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오시면서 그대는 참으로 많은 것을 해내셨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던 그 시절을 견뎌내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셨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형제들과 어울리며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살아오셨습니다. 한 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직장인으로서 수많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대가 원해서 선택한 역할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된 역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더 이상 그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은퇴했습니다. 그토록 오래 다니던 회사에서 송별회 한번 하고 나오니 명함도 사라지고 직책도 사라졌습니다. 그 많던 부하 직원들, 동료들은 연락 한 번 없습니다. 사회는 그대를 시니어라고 부릅니다. 경로석에 앉으라고 권합니다. 할인 혜택을 준다며 노인이라는 단어를 거침없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대의 마음은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에는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제 그만하라고, 쉬라고, 조용히 지내라고 말합니다. 이 괴리감, 이 어색함, 이 막막함, 저는 압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고 계신 그 마음을. 60대는 참으로 애매한 나이입니다. 아직 젊다고 하기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그렇다고 늙었다고 하기엔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억울한 나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제가 그대 곁에 앉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 가장 지혜로운 시간,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이 30분은 제가 그대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서 혹은 누워서 이 목소리를 들으시면 됩니다. 차를 한 잔 드셔도 좋고 창밖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공감이 되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늙은이가 뭘 안다고 이런 말을 하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저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인생의 가을길을, 낙엽 밟는 소리를 들으며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천천히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60년을 살아온 그대가 이제 마주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아니, 마주해야 한다는 표현은 너무 무겁군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60년을 살아온 그대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자식, 배우자, 친구. 그동안 그대를 얽매였던 관계들을 이제는 새롭게 바라보는 법에 대하여. 두 번째는 욕망입니다. 더 이상 채우려 하지 말고 비워내는 삶의 기쁨에 대하여. 세 번째는 고독과 죽음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하여.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시고 편안하게 내쉬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시죠.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 태어나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걷기 시작하고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으며 자랍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관계 속에서 늙어갑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60대가 되면 갑자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하고 배우자는 말이 없고 친구들은 연락이 뜸해집니다. 어쩌면 문제는 관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60년을 살아오며 맺어온 수많은 관계들을 이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하여.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아마도 자식에 관한 것일 겁니다.
60대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참 서운합니다. 명절이 되어도 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빨리 끊습니다. 손주를 보여달라고 해도 핑계를 댑니다. 용돈을 주려고 해도 괜찮다며 거절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부모였나? 이렇게 키운 보람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혼자 식사를 할 때, 명절날 텅 빈 집에 앉아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대의 자녀가 몇 살입니까? 30대? 40대? 이미 장성한 어른입니다. 결혼도 했고 직장도 다니고 자기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아직도 그 아이를 20년 전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대학 입학할 때 기뻐하던 그 모습, 첫 직장에 들어가던 날 떨리던 그 모습, 결혼식 날 눈물 흘리던 그 모습. 그때 그 아이는 분명 그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대의 조언이 필요했고, 그대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대의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 아이는 이제 독립된 나무입니다. 그대라는 큰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자라났지만 이제는 스스로 햇빛을 받으며 서 있는 나무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그대가 원하던 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그대는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행복하게만 살아다오, 내 꿈을 이루렴, 이렇게 빌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이는 지금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자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대의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왜 마음이 허전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대가 필요한 사람이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평생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울면 달래주고, 배고프면 밥을 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힘들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대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는 그대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아니, 그대가 너무 관여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게 서운한 겁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서운함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아이가 걱정되어서입니까? 아니면 그대 자신이 외로워서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저 역시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백어라고 했지요. 사실 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거의 없었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제자를 가르치느라, 책을 읽느라,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어서야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제가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을. 그때 저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어른이 되었고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제 잘못도 아니고 아이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그대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놓아주십시오. 놓아준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대와는 별개의 온전한 한 사람으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그 아이만의 사정이 있을 겁니다. 처가 식구도 만나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도 젊었을 때 시댁, 친정 가는 게 부담스러웠던 적 있지 않으셨습니까?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쁩니다. 그대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번이라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게 더 낫습니다. 손주를 자주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주도 그 아이의 자식이지,
그대의 자식이 아닙니다. 육아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대도 겪어보셨으니 아실 겁니다. 그 아이가 손주를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집안 사정이 있거나 혹은 그냥 너무 지쳐서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아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아이가 먼저 전화를 할 겁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때 반갑게 받으시면 됩니다. 억지로 도와주려 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도움을 청할 때까지. 그대가 보기에는 아이가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아이가 겪어야 할 인생입니다. 그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키웠으니까요. 조언을 아끼십시오. 아이가 물어볼 때까지.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사냐? 내가 볼 땐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말은 아이에게 상처만 줍니다. 아이가 진짜로 조언을 원한다면 먼저 물어볼 겁니다. 그때 그대의 인생 경험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대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자식 걱정하느라 그대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식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대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그대가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그대가 먼저 자기 삶을 즐겨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도 편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없이도 잘 지내시는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한다. 조화롭게 지내되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되 간섭하지 않습니다. 걱정하되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은 자식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년, 40년, 어떤 분은 50년을 함께 살아오셨을 겁니다.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아이를 키우고 희로애락을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60대가 되고 특히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어색해집니다. 아내는 불평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보고 밥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나도 쉬고 싶다. 남편은 억울합니다. 평생 돈 벌어다 줬는데 이제 좀 쉬려고 하니까 잔소리만 한다. 내가 뭘 어쩌라는 거야? 함께 살지만 대화가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따로 삽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등을 돌리고 잡니다. 이렇게 사는 게 부부인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대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그대는 배우자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뭔 소리야?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모를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그대의 배우자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외로운지 아십니까? 아마도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우자를 아는 척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말해도 소용없어, 저 사람은 평생 저 모양이야. 이렇게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20대의 그대와 60대의 그대는 많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변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30년 전에 결혼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겉모습은 같지만 속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를 다시 알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당신 요즘 무슨 생각하며 사세요?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우리 같이 뭐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진심으로.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갑자기 왜 이래? 하며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계속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뭔가를 해보십시오. 산책을 함께 나가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손을 잡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함께 차를 마셔보십시오. 저녁 식사 후에 TV를 끄고 조용히 마주 앉아서 차를 한 잔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함께 여행을 가보십시오. 거창한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1박 2일 가까운 바닷가나 산으로 떠나보십시오. 낯선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대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노부부였는데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아내는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아내에게 주는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평생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나는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소. 우리 다시 연애해봅시다. 아내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당신, 이제야 그런 말을 하시네요. 기다렸어요. 평생을. 좋아요. 다시 시작해봅시다. 그 후로 그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요. 그리고 서로를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쓴 편지를 모두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부부가 된 건 마지막 5년이었어요. 60대의 부부관계는 새로운 로맨스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역할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돈 버는 남편, 집안이라는 아내, 이런 역할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두 사람으로 돌아가십시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 서로를 다시 보십시오. 주름진 얼굴도 굽은 허리도 다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함께 살아온 세월의 증거이니까요. 손을 잡아보십시오. 언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보셨습니까? 어색하겠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따뜻합니다. 사랑해라고 말해보십시오. 쑥스럽겠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60대는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배우자와 함께 계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를 먼저 보내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혼을 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 그것이 외롭게 느껴지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걸 사람이 없고, 밥을 먹어도 혼자고, 저녁이 되어도 집에 불 켜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과 함께 있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누가 알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대에게 말씀드립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